여기 프랑스 출신 재난관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15년간 유럽 최고 수준의 재난 현장을 지휘해온 베테랑이었죠. 한국 초청을 받았을 때 그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며 비웃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국가가 감히 유럽의 재난 관리를 가르치겠다는 건가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로봇 같은 사람들, 창의성 제로의 경직된 시스템. 그녀가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미나장에서도 코웃음을 치며 한국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을 강타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던 그녀. 스마트폰을 꺼내며 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 발표할 완벽한 실패 사례가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거리로 나선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물에 잠긴 도시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들. 프랑스 전문가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현실. 과연 그녀가 목격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코랑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재난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벌써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럽 곳곳의 재난 현장을 누비면서 자신감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홍수부터 자그레브 지진까지 정말 많은 현장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유럽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시에서 국제재난관리 세미나에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재난관리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중요한 거니까요. 출국 전날 사무실 커피 머신 앞에서 동료 토마스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반쯤 비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말이 내가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아마 첨단 기술쯤. 토마스는 코웃음을 치면서 대답하고 있었죠. 하긴 그들이 기술은 잘 따라오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 시민의식 같은 건 따라잡기 어렵지 않을까? 난 한국 사람이 매뉴얼만 주입받아서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한번 보고 싶네. 그의 말에는 깊은 편견이 배어 있었어요. 저도 글쎄요, 시스템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는 직접 가봐야 알겠죠 라며 대화를 얼버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냉소적인 표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가 정말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거든요. 세관을 통과할 때도 직원들이 침착하게 정보를 확인하면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확실히 효율적이긴 하네. 그 순간 독일 출신 동료 한스가 옆에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여주기식으로 효율적인 척만 하는 거야. 실제 재난 상황에선 아무 소용 없을걸. 한스의 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세미나 장소로 향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세미나실에 도착했을 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도 다소 가벼운 호기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서울시 재난관리 책임자의 첫 인상은 정말 정제된 자료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한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매뉴얼이 과연 실제 홍수나 지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서도 유연하게 작동할까? 스웨덴에서 온 에리카가 발표 도중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어요. 훌륭한 매뉴얼이라도 현실에서는 늘 문제가 생기지. 우리 유럽의 자발성과 창의적 대응력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한국은 기술과 매뉴얼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라는 직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세미나가 막 끝날 무렵 빗방울이 창밖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기상청에서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 발령이라는 알림이 떴어요.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 직원들이 침착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오늘 세미나는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전부 연기되었습니다. 가능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남 지역 주요 도로가 침수되어 교통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니 도로가 이미 작은 강처럼 변해 있었어요. 빗물이 거친 소리를 내며 빌딩 가장자리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여미며 로비를 빠져나갔을 때 이미 저는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을 직감적으로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매뉴얼에만 의존하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우산을 단단히 잡고 큰 길로 나아가면서 모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이 금세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광경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반쯤 물에 잠겨 있었어요. 승객들이 갇힌 상태였죠. 이제야 한국의 민낯이 드러나겠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여주기식이었지 뭐 유럽의 재난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을 많이 봐왔거든요. 시스템이 무너지면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자기 생존만을 위해 행동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버스 안에 갇힌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강물처럼 흐르는 도로 위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유럽에 돌아가서 발표할 새로운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갇힌 승객들이 제가 예상했던 패닉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한 젊은 남성이 앞장서서 승객들을 버스 뒤쪽으로 유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뭐지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침착한 거지?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차량들도 물에 갇혀 있었는데 차량 운전자들이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한 승용차가 물에 잠겨서 운전자가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이고 있었는데 옆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서 비상망치를 꺼내어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저씨 이걸로 창문을 깨세요. 물살에 휩쓸릴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망치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부터 확보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돌아보니 편의점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닐로 포장된 우산을 건네며 말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분이시죠? 비 맞지 마세요. 이거라도 덮으세요. 저는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를 표했지만 내심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야 할 재난 상황인데 어떻게 이 여성은 낯선 외국인을 돕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건지 의아했죠. 문득 고개를 들어 사거리를 바라보니 신호등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서로 양보하며 질서 있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고 다른 운전자들은 그의 지시에 순응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재난 상황이 맞는 건가 대체 이게 다 뭐지? 저는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라면 신호등이 꺼진 순간부터 혼돈이 시작되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차를 우선적으로 빼내려고 했을 것이고 경적 소리와 욕설이 난무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침수 지역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임시 대피소가 즉각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한 주민이 모두에게 큰 소리로 알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근처 초등학교로 가면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얼른 대피하세요. 재난 상황이 발생한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대피소가 가동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며 저는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한국인들의 대응은 매뉴얼이나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폭우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는 이 특별한 상황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더 깊숙한 침수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물이 허벅지를 훌쩍 넘은 좁은 골목에 들어서자 한 건물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였습니다. 놀랍게도 건물 입구에서는 한 남성이 구두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물속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노인 한 분을 등에 업고 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죠. 저기 혹시 구조대원이신가요? 그는 완전히 젖은 채로 노인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저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이 동주민센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민을 구하고 있다니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공무원들은 대부분 재난 상황에서 지시를 기다리거나 책임 회피에 급급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무원은 자신의 신발과 양복 바지가 망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문득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건물 안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들이 중요 서류와 컴퓨터를 높은 곳으로 옮기면서도 동시에 전화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김할머니 지금 집에 계세요. 물이 얼마나 차올랐나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갈게요. 한 여성 공무원이 통화를 마치자마자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동료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공무원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와서 말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손님이시죠? 위험합니다. 저희가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저는 재난관리 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을 관찰하고 싶어요. 제 말을 듣자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서울시 재난본부 상황실에 초청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였죠. 저는 즉시 동의했고 그의 안내로 구청 건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직원들이 컴퓨터와 대형 스크린 앞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침수 지역이 표시되는 지도 구조 요청을 관리하는 시스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SNS 채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산과 사람 양쪽이 모두 움직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어요. 놀란 제 모습을 보며 상황실 책임자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재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단순한 매뉴얼이나 첨단 기술만이 아닌 사람의 헌신과 책임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보니 한 노인복지센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즉시 그곳으로 가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상황실 직원 한 명이 저를 안내하기로 했고 우리는 구청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도착해보니 이미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조활동을 돕고 있었어요. 그들 중 누구도 공식적인 구조대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근에 살거나 SNS를 통해 소식을 듣고 달려온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그 모습이 놀라워서 저는 저를 안내해준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나요?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라니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물론 재난시 자원봉사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전에 등록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오곤 합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드물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고 있었어요. 외국인 분이시죠? 영어 할 줄 아시나요? 좋아요. 저희가 노인분들을 대피시키는데. 외국인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영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고 그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내부는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어요.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노인들을 등에 업거나 휠체어를 밀며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할머니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고
저는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켜 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저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남은 노인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물속에 빠진 휠체어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물에 빠져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청년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할아버지를 업고 나와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업게요.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저는 그 청년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구조대나 소방서 소속인가요? 아니요, 그냥 대학생이에요. 근처에 살아서.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돕고 있나요? 누가 시킨 건가요? 누가 시킨 거 아닌데요. 그냥 저희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꼭 제가 아니라도 다들 그렇게 합니다. 여긴 그런 나라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긴 그런 나라라는 말 속에는 한국 사회의 깊은 연대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법이나 제도로 강제할 수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가치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의 헌신과 용기는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종일 봉사자들과 함께 구조 활동을 하며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충만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봐왔던 어떤 재난 현장과도 다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과연 똑같은 상황의 프랑스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 한국처럼 이렇게 서로를 돕고 그랬을까? 전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2021년 프랑스 중부와 남부 지역을 강타한 홍수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당시 우리는 준비가 부족했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무원들은 책임 소재를 따지는데 급급했고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죠. 언론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식만 전하며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었고요. 생각해보니 그때 우리는 서로를 탓하기 바빴고 돕기는커녕 살겠다고 난리였었는데 한국이랑 비교할 게 아니긴 하네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확실히 프랑스와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시민사회, 공무원, 언론, 자원, 봉사자까지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구도 비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언론의 보도 방식이었어요. 대피소에 있는 작은 TV에서는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지만 그 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과장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함께 시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구조와 협력의 사례를 조명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한 자원봉사자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이런 재난이 자주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 방식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글쎄요. 우리는 시스템을 믿고 그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실패할 때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죠. 반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때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세월호 참사 때는 더 큰 아픔을 겪었죠. 그런 경험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통해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겠죠. 한국은 수많은 시련을 통해 단단해진 사회였고 그 아픔이 오늘날의 연대의식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떠나기 전날 한 방송사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외국인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재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직업 경력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프랑스는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신념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우리는 종종 아시아 국가들을 집단주의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것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곤 했죠. 하지만 이번에 보니 그것은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적 연대는 억압의 결과가 아니라 깊은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더군요. 파리에 돌아온 저는 곧바로 재난관리청 동료들에게 긴급 발표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이틀 뒤 프랑스 재난관리 담당자들 앞에서 사진과 함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재난 대응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역량의 문제입니다. 둘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어떤 첨단 장비보다 강력한 재난 대응 자원입니다. 셋째,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는 성공적인 위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 프랑스 재난관리청장은 감탄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마리, 당신의 경험과 발표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입니다. 한국 사례를 깊이 연구해 프랑스 시스템에 통합할 요소를 찾아봅시다. 이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파리도 큰 재난을 겪을 때 한국인들처럼 서로 돕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으니까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그때 받은 한국의 못이 손수건이 놓여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다짐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보여준 그 연대의식을 프랑스에도 심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 전문가가 한국에서 목격한 이 놀라운 광경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재난 앞에서 드러난 한국인의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돕는 시민들,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구하는 공무원들, 자발적으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면산 산사태와 세월호 참사 같은 아픔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온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연대의식이 평상시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난이 아닌 일상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마음, 내 일처럼 남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배려와 양보가 모여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가고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니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